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와 전투기 19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20대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가 한꺼번에 카디즈에 진입한 건 이례적인데 군당국은 일단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그 배경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해 갈등을 빚었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자국의 영토와 영공 방어를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현재 세계 20여 개 국가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일본의 진주만 공습이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방공식별구역을 전면적으로 선포한다. 일본은 왜 진주만을 공습했고 이후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지난 12월이었죠. 합동참모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기 4대 그리고 러시아기 15대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전투기가 대응으로 떴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올해 1월이죠. 대만 항공식별구역에 중국기가 떠서 또 대만 전투기가 뜨는 또 이런 긴장감이 좀 감도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 말씀하신 방공식별구역이 뭔지 아시나요? 공부해왔구나.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이 아디즈라고 하는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가 영공으로 진입하는 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 진입을 미리 막을 수 있게 임의로 설정해둔 선입니다. 영공과는 또 좀 다른 게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바로 상공이라면 얘는 범위가 좀 더 넓다고 볼 수 있죠. 공부 좀 많이 해갖고 왔어요?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저희가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게 된 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상훈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방공식별구역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미국에서 있었다고요. 네, 그 유명한 보통은 태평양 전쟁의 발발 계기로 알려진 진주만 습격 사건이죠. 진주만 사건을 놓고 보면은 항공모함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이 문제가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방공식별구역이 나왔을 때는 미국, 북미를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만약에 적기나 적대 세력이 들어오면 방공식별 내에서 식별을 하고 그리고 무전으로 이제 너 정체를 밝혀라 이러는 거죠. 무전에서 정체를 밝히지 않는다. 그럼 요격을 하는 거죠. 요격기가 가서. 그 뒤로 이제 다른 나라들이 저 시스템 괜찮네. 그러면서 채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총 한 28개국이 이 방공식별구역을 채택을 했고요. 그중에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등이 포함되어 있고요. 사실은 방공식별구역은 우리 영공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방공식별구역에 적대 세력의 기체가 들어와도 이거는 침입이나 침범이 아니라 진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우리 영공에 들어왔을 때 그때 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공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결국 이러한 대응과 판단의 준비를 더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역이라는 거죠. 네. 진주만 공습이 다들 아시듯이 1941년 12월 7일 날 벌어졌죠. 이 진주만 기습에 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런 기습을 시도를 한 거죠. 처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한번 이런 거 비슷한 걸 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네? 갑자기 퀴즈를 내주신 갑자기 시험도 봐야 되고. 힌트는 영국과 이태리입니다. 선배님 아셔야죠. 영국과 너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네. 타란토 공습이었잖아요. 맞습니다. 타란토 공습의 어떻게 보면 확장판인 사건이에요. 그때는 동원된 항공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 진주만 기습에는 총 450여 대의 항공기가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그 450대를 또 실어올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6척의 일본 항공모함이 동원된 거예요. 근데 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게 된 거죠? 이게 참전도 안 한 미국이었는데. 왜냐하면 일본의 약점이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얘들은 자원이 없는데 미국이 전략 물자 5만 것들의 수출 금지를 때렸거든요. 그래서 자원도 있고 전국도 타개할 수 있고 미국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태평양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시 일본의 목적은 태평양이에요. 근데 태평양에서 가장 큰 세력이 미국이니까 미국을 일단 이긴다가 아니라 밀어내서 최소 6개월 이상 미 해군을 묶어두면 그 사이에 우리가 태평양을 요새화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미국이 독일하고 전쟁을 하니까 협상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모든 협상은 일단 우위를 점거하고 하는 게 협상이니까 네. 그 작전이었어요. 근데 사실 기습이라는 건 모르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르지 않았잖아요. 알고 있지 않았나요? 알고 있었다, 일부러 유도를 했다 이런 루머들이 많은데 사실은 알고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오해를 만든 이 하나의 보고서가 있는데요. 1941년 3월경에 어허. 만들어졌습니다. 보고서의 이름은 마틴 베린저 보고서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미 육군 항공 세력, 미 해군 항공 세력의 사령관들이에요. 그만큼 이 항공 전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었죠. 네. 보고서 내용을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일본은 오렌지 계획에 따라서 아군 함대의 반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진주만에 정박한 아군 함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일본의 잠수함이나 항공모함 세력은 아군의 조기 경보가 발령되기 전에 기습을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일본은 선 공격한 후에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 네 번째,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공격은 항공모함 세력을 이용한 공격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죠. 일부러 미국이 일본의 공격을 기다렸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공습 이후에 쓴 보고서 아니죠? 뭐 분석의 문제인지 모르겠으나 당시에는 해군성이 있고 육군성이 있고 그리고 전쟁성이 따로따로 있었어요. 그럼 전쟁성에서 이 보고서를 받은 뒤에 1941년 9월 정도에 전쟁성에서 평가를 합니다. 오아우 섬이 공격을 당하면 어떤 순위가 제일 위험할까? 그래서 순위를 쫙 정해서 줍니다. 항공모함 세력의 공격. 이게 바로 이 기습이 사순위가 된 거죠. 이 정도면 미 육군, 그다음 미 해군 굉장히 뛰어나게 보고서 예측하고 준비하자고 했는데 전쟁성이 문제네.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성에서도 그 마틴 벨린저 보고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사실은 첫 번째 시도잖아요. 타란토라는 것도 있긴 했었지만 설마 일본이 이런 신개념을 동원해서 특히 이런 하와이 같이 신개념을 대입하기 힘든 지형에 사용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항상 중요한 게 뭐든 터지면 꼭 뒷북으로 적의 사전에 정보가 들어왔는데 대응 안 했다라고 비난을 받잖아요. 근데 원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원래 정보라는 것은 수집하는 것보다 분석이 힘들기 때문에 분석가를 만들어내고 분석하는 시스템 만들어내기 힘든 거예요. 근데 분석이란 건 원래 맞는 말보다 틀린 말이 더 많이 나오는 것이고 그럼 그걸 또 이제 걸러내야 되고 또 걸러내야 되는 이 과정이 굉장히 낭비적으로 보이고 고급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항상 또 이것도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국, 이때 일본이 약소국은 아니지만 강국과 약소국이 싸울 때 강국은 대체로 잃어버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뭐 우리가 쌓아놓은 재산을 부셔야 된다거나 엎어야 된다거나 그러면 손실이 큰 거야. 자꾸 그런 걸 안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약한 사람은 내 몸의 절단이 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안 하게 돼요. 이 항공모함 6척을 동원한다는 걸 왜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럼 일본 해군이 전멸이야. 실패하면. 그러면 야, 쟤들이 저렇게 힘들게 쌓았는데 과연 저걸 갖고 올인하겠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죠. 그럼 이게 사순이면은 전혀 대비는 안 했어요? 대비했죠. 대비는 했는데 문제는 모든 게 이 조금씩 늦춰졌어요. 그 중에 하나 예로 들 수 있는 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사실은 1939년에 벌써 설치가 됐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 조금씩 뒤로 미뤄지다가 1941년 7월 첫 번째 레이더가 설치가 돼요. 아이고야. 임박했네. 게다가 이 설치된 레이더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형 레이더예요. 이동형 레이더는 장점은 여기저기 자기가 원하는 이 포인트에 가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은 계속 운영되는 상시 운영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켰다 껐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안정된 전원이 없는 거죠. 아 이거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면 이거 레이더가 보이는지 모르네. 그렇죠. 제가 켰을 때 저기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상시 가동하는 고정형을 먼저 안 달았어요?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 레이더가 이 1941년 11월에 도착을 해 있었어요. 네. 근데 고정형 레이더는 사실은 제일 높은 지역,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하와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반대가 심해지는 겁니다. 게다가 그 지역이 국립공원이 관할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청에서 이거를 이 아름다운 곳에 달면 안 돼. 그래서 반대를 해가지고 공습이 시작하는 시점엔 장착을 못했어요. 와. 근데 일본은 이에 반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왔겠죠. 그렇죠. 심지어 처음에 이 항모 기동 전단이, 그러니까 항모 기동 부대가 처음에 모항을 떠날 때 이 배를 움직이는 수병, 심지어 장교들조차 자기네들의 행선지가 어딘지 몰랐다고 해요. 아하. 왜냐하면 작전 명령이 처음부터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항모 기동 전단이 기착지에 도착을 했을 때 그때서야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기동부대 작전 1호입니다. 1941년 11월 23일 제1항공함대 사령관 나고모 주이치 중장은 아가기 함상에서 진주만 공격부대 주요 지휘관을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동부대 명령 1호를 발령을 하죠. 제1목표로는 진주만에 정박한 미 해군의 항공모함 전부와 전함 4척 이상을 격침시킬 것, 그리고 오하우에 전개한 미 육군 항공 세력에 최대한 타격을 입힐 것. 여기서 많은 분들이 미 육군 항공 세력이 뭐야 그럴 텐데 그때 당시에는 미군에 공군이 없었어요. 미 육군 항공대가 이 공군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격 제대를 1파, 2파로 나눕니다. 그래서 제1파는 오하우 북쪽 370km 거리에서 발진을 하고요. 2파는 오하우 북쪽 320km 거리에서 발진을 합니다. 2파의 임무는요, 1파가 폭격을 하고 지나간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완파가 안 됐으면 다시 폭격을 하는 것, 그리고 남아있는 항공 세력들을 파괴를 하는 게 바로 2파의 목적이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기습이 성공했을 때 이 진행을 하는 거였고요. 만약에 기습이 성공하지 않았다, 만약에 미군이 알아채고 채비를 하고 있었다면은 공습 순서가 원래는 바뀌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그러면 미군이 알아챘는지 안 알아챘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었거든요. 이 함대도 무선 침묵을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어떤 그 항공 장교가 이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습니다. 어차피 그 상공으로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기습이 성공했으면은 신호탄을 쏘겠다. 그래서 갔더니 미군이 전혀 대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공에 진입을 해서 완벽하게 기습이 성공을 했으면 신호탄 1발. 근데 기습이 실패를 했으면 신호탄 2발을 쏘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입을 했더니 완벽한 기습이 성공을 한 거예요. 네. 신호탄 1발을 빵 쐈는데 구름이 깔려 있었던 거죠. 뒤따라오는 애들이 못 받겠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3초 뒤에 쏘면은 그 약속한 대로 기습 실패가 되니까 10초 뒤에 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오던 그 편대는 그걸 봤던 거죠. 첫 번째 걸 봤어 이미. 예, 그래서 순서는 바뀌었는데 어차피 완벽한 기습이 되니까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원래 이 정도면 되게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기 항모에서 발진하는데 뭐 지금 지상기지에서 발진해도 항상 뭐 이렇게 고장 이런 게 생겨요. 그래요? 이 정도면 엄청난 수준. 근데 그럼 그 레이더는 그때 꺼져 있었어요? 원래는 꺼져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배치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운영병들이 켜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니까 한번 켜서 이제 보는구나. 네, 익숙하지 않으니까 좀 익숙해지려고 했었죠. 그래서 7일 날 우리를 공습하려고 오는, 그러니까 북쪽에서 왔거든요. 일본군 편대들이 발견을 해요. 레이더에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보고를 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하는데 일단은 그래 그럼 뭐 정보장교한테 보고를 하자.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정보센터에.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7일 날 사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 오하우로 오는 B-17 폭격기 편대가 있었어요. 그 정보센터에 있는 장교는 그거 우리 B-17일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죠. 자국 폭격기인 줄 알았군요. 애써 그 새로운 레이더 달고서는 막 기분 좋아지고 해보자. 우리 영공에 지금 뭐가 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편이야. 인생은 정말 한순간이야. 1941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일본에 대한 수출 금지 등 경제 제재를 강화한다. 일본은 태평양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없애기 위해 하와이 진주만 공습을 계획한다.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일본은 선전포고 없이 진주만을 공격한다. 일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폭격기 공격에 미국 태평양 함대는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한다. 미국이 진짜 좀 안일했던 것 같은데 어땠나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미국은 일본의 항모나 함정, 전투기 제작 기술을 되게 오판을 했어요. 네. 반면에 일본은 개전 초기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략 목표를 가지고 그쪽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해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41년에 미국 항모가 7척이에요. 일본이 10척이었어요. 오. 근데 성능이 떨어지느냐? 아니에요. 물론 모든 면에서 최고는 아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초전에 일본군 군함들 성능이 미군 거보다 훨씬 좋았어요. 속도도 빠르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미국을 기습해야 된다는 것에 전략적 목표를 맞춰서 거기에다가 집중을 했던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유럽 같은 데서 먼 거리, 원거리 전쟁, 육군 희생 안 시키고 이렇게 폭격해서 적의 어떤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없애서 전쟁 능력을 상쇄시킨다는, 어떻게 보면 피 안 흘리고 좀 쉽게 생각하는데 방향을 두고 있었죠. 그렇다고 미국이 그냥 당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기습에 대비를 안 했다고 해도 이 미국이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특히 함정의 대공포들은 그래도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시 이 반격을 실시를 했습니다. 네. 예, 미 육군 항공기 역시 이 몇 대의 기체를 겨우겨우 띄울 수 있었습니다. 네. 공격 목표가 됐던 큰 비행장들에 있던 기체들은 많이 파괴가 됐지만, 이 훈련장으로 썼던 작은 비행장에 있던 기체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으로 한 10대 정도를 출격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오. 진주만 공습 자체가 이 어떤 감정의 동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쟁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작전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주만 공격은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도 역사적 의미지만은 네. 동시에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항공기가 발달하면서 전장터에 새로운 하늘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좋아하는데, 실제 2차 세계대전을 보면 이 하늘은 육군, 해군의 전쟁 방식을 바꾸는 거였어요. 육군 항공대, 해군 항공대, 심지어 해병 항공대까지 생기는 게 항공기가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바다에 있는 땅과 바다에 있는 유닛들하고 결합을 해서 새로운 전술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바다와 땅 모두에서 굉장히 복잡한 딜레마가 터졌던 것이고, 진주만 사건은 결국 이러한 딜레마에 굉장히 획을 그어주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거죠. 방공식별 구역의 필요성, 이 탄생, 여기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그 전에는 사실은 방공식별 구역이라는 그런 개념이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진주만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러면 적기가 그냥 영공으로 들어오면 바로 타격을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미국 쪽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전쟁 초에 미군을 보면은 전쟁성이 있고 육군성이 있고 해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슷한 조직이 여러 개가 있으면 유기적인 협력을 하기엔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이후에 이 미국도 정신을 차리고 이 세계를 통합해서 국방부로 바꿨죠. 그런데 저희한테 주는 교훈은 이런 기관들의, 특히 안보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유기적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어느 한 구석에서는 이 안보의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 전쟁을 대비하면서 각 기관들의 협력과 그리고 정보는 습득하는 것보다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 방을 쳤다고 이야 나는 승리한 거나 다름없어, 정신 승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탐으로서 큰 것을 얻을 것인지는 본인의 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 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